한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의 그 차갑고도 신선한 감각을 은구엔 반훈군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2016년 초겨울, 그가 내린 인천공항은 고향 베트남의 열기와는 전혀 다른 린토시타, 늠름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낡은 여행 가방을 한 손에 들고 그는 낯선 나라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불안과 그것을 능가할 정도의 커다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훈군 베트남 중부의 가난한 어촌, 한때 왕조가 번성했던 후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해안가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부모님은 작은 어선으로 생계를 꾸렸고 훈글 포함한 네 형제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거친 파도와 싸웠다. 하지만 바다는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아니었다. 고기가 잡히지 않는 계절, 무자비하게 덮쳐오는 태풍은 그물이나 배뿐만 아니라 가족의 소박한 희망마저 앗아갔다. 항구에서의 일용직 일로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훈근 결심했다. 한국에 가자. 그리고 이 손으로 인생을 바꾸고 가족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고. 인천에서의 첫 거처는 수산물 가공 공장의 낡은 기숙사 한 칸이었다. 좁고 항상 생선 비린내가 진동하는 방. 하지만 그에게는 꿈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공장에서의 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다. 매일 몇 시간이고 그는 컨베이어 라인에 서서 재빨리 냉동된 생선을 자르고 다듬었다. 냉동고에서 옮겨온 생선의 냉기가 무자비하게 그의 피부를 찔렀다. 공장 내부는 항상 10도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데도 12시간에 달하는 서서 일한 후에는 이마에 땀이 배어 나왔다. 손끝은 고바들고 때로는 미끄러진 칼에 피가 배기도 했지만 훈근 이를 악물고 견뎠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밖에 몰랐고 소통은 오로지 같은 베트남 동료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다. 그들 또한 훈과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큰 꿈을 안고 이 나라에 온 젊은이들이었다. 밤이 되면 그들은 기숙사 한쪽에서 컵라면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나 가족 이야기를 나누며 소리내어 웃고 타국에서의 외로움을 달랬다. 그런 훈의 잿빛 나날에 색채를 더해준 것이 한서아였다. 서아는 훈과 같은 라인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성이었다. 자그마한 체구에 윤기나는 검은 머리를 뒤로 하나로 묶고 그 눈동자는 공장의 쌀쌀함 속에서도 봄 햇살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 말을 건넨 날을 훈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서툰 손놀림으로 생선을 다듬고 있던 그에게 서아가 옆에서 살며시 말을 걸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는 느린 한국어로, 그리고 다정한 손길로 그의 어색한 움직임을 고쳐주었다. 훈근 그녀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 담긴 따스함은 충분히 전해져 왔다.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던 훈에게 서아는 장난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모두가 분주하게 도시락을 펼치는 가운데 서아는 때때로 훈의 근처에 앉았다. 그녀는 손수 만든 도시락을 가져왔는데 귀여운 천에 쌓인 안에는 색색으로 채워진 주먹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작은 문어 모양 소시지가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라며 부끄러워하는 훈에게 주먹밥 하나를 내밀었다. 훈근 망설이면서도 그것을 받아 입에 넣었다. 소박한 소금 맛과 은은하게 단 쌀맛이 입안에 퍼져 그것은 그가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게 느껴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서아는 끈기 있게 훈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훈근 갓 배운 말로 고향의 아름다운 바다 이야기,
달밤에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 그리고 가족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주었다. 서아는 그의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때때로 보이는 그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표정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안타까움을 느꼈다. 웅의 순박한 인품, 성실함, 그리고 때때로 보이는 소년 같은 미소에 서아는 점차 끌려갔다. 그의 다부진 팔 땀 냄새,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진지한 눈빛에 그녀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함께 일하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두 사람 사이에 풋풋한 연정이 싹트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했다. 그리고 2017년 겨울, 눈이 소복소복 쌓이는 밤, 기숙사 창문으로 보이는 백색의 세계를 배경으로 웅은 서아에게 마음을 고백했다. 몇 달 전부터 연습하고 종이에 써서 몇 번이고 다시 읽었던 서툰 한국어였다. 서아 씨, 저 서아 씨를 좋아해요. 계속 함께 있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꽉 쥔 손바닥에는 손톱이 파고들었다. 서아는 순간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차가워진 손을 살며시 마주 잡았다. 저도요, 웅 씨. 저도 웅 씨를 좋아해요. 그 말은 웅에게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다. 웅은 외국인 노동자였고 비자 기간은 3년이었다. 한편 서아는 어머니 남희경 씨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미경 씨는 50대 중반으로 20여 년 전 어부였던 남편 강성호 씨를 해난 사고로 잃고 그 후로 여자 혼자의 힘으로 서아를 키워낸 여성이었다. 지역시장에서 작은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며 그 몸가짐은 나이를 느끼게 하지 않을 정도로 활기찼지만 그 내면은 남편을 잃은 슬픔과 외동딸을 훌륭하게 키워내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강인함을 지니고 있었다. 낯선 사람이, 하물며 이국의 청년이 자신의 소중한 외동딸의 인생에 들어오는 것을 그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아로부터 웅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경 씨는 바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롭게 탐색하는 듯한 빛이 깃들어 있었다. 그 애가 진심이라면 엄마는 아무 말 안 해. 하지만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각오가 있는지 그걸 나에게 보여줘야 할 거야. 그 목소리는 엄격하면서도 딸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웅은 한국에 남아 서아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는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한국어 공부에 매진했고 잔업도 마다하지 않고 일하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모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미경 씨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했다. 휴일에 서아와 함께 미경 씨의 가게를 돕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서툰 한국어로 미경 씨에게 말을 걸었다. 미경 씨는 그런 웅을 말없이 지켜보았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는 조금씩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녹여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2년간의 교제 끝에 2019년 웅과 서아는 결혼을 결심했다. 그들은 먼저 웅의 고향인 베트남에서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축복받는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다. 소박한 집들이 늘어선 마을에서의 결혼식은 한국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활기찬 것이었다. 붉은 아우자이를 입은 서아는 친척에게 빌렸다는 조금 낡은 양복 차림의 웅 옆에서 마을 사람들로부터 새색시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하게 볼을 붉혔다. 미경 씨도 그 결혼식에 참석했다. 베트남의 풍습, 신부 맞이, 의식, 조상에게 올리는 분향, 놀라를 쓴 서아의 모습, 말도 습관도 다른 이국 땅에서 딸이 진심으로 행복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미경 씨의 눈에도 희미하게 눈물이 고였다. 결혼식 후 웅, 서아, 그리고 미경 씨 세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와
인천교회의 작은 단독주택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그것은 미경 씨가 남편 성호 씨와 서아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담긴 집이었다. 목조에 흰 페인트 칠을 한 집으로 작은 정원에는 몇 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새로운 생활은 평온하게 시작되었다. 훈근 변함없이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일했고 서아는 집 근처의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을 구했다. 미경 씨는 시장에서의 장사를 계속하며 젊은 두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보았다. 매일 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훈근 장모인 미경 씨와의 동거에 처음에는 적지 않은 긴장을 느꼈지만 미경 씨는 점차 그를 진짜 아들처럼 받아들여 갔다. 미경 씨가 만드는 한국 가정 요리는 훈의 입맛에도 잘 맞았고 특히 김치찌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되었다. 서아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이 소박한 행복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 훈근 언젠가 서아와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 공원에서 그 아이를 안아 올리고 곁에서 서아가 미소 짓고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하지만 인생이란 때로 인간의 소박한 계획 따위는 쉽게 부서뜨리는 비정한 폭풍을 동반한다는 것을 그는 아직 몰랐다. 그들이 쌓아 올린 따뜻한 가정, 바로 그곳까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비극의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2020년 10월 15일 그날 인천의 하늘은 가을 특유의 높고 맑은 푸른 하늘이 아니라 잔뜩 흐린 잿빛 구름에 덮여 있었다. 계절에 맞지 않는 후텁지근한 바람이 가로수의 잎을 흔들며 어딘가 불온한 공기를 실어 날랐다. 훈근 평소처럼 수산물 가공 공장의 라인에 서서 묵묵히 생선을 다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리 가벼웠다. 오늘은 월급날. 그는 서아에게 새 코트를 사주기로 마음먹었다. 최근 아침 저녁의 쌀쌀함에 조금 춥네라고 중얼거리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새 코트에 소매를 넣었을 때 그녀가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자 자연스럽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고마워요, 훈씨. 그렇게 말하며 그의 뺨에 살며시 키스를 할까. 그런 달콤한 상상이 단조로운 작업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다. 작업 종료 벨이 울리고 훈근 평소처럼 공장 문 앞에서 서아를 기다렸다. 그녀는 매일 작은 흰색 차로 그를 데리러 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훈근 몇 번이고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서아 씨야말로 피곤할 텐데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항상 내가 훈 씨를 마중 나가고 싶은걸요. 그래야 같이 돌아갈 수 있잖아요. 라며 사랑스러운 미소로 대답하곤 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훈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과 행복감에 휩싸였다. 그날은 보슬비가 내리기 시작해 노면이 미끄러웠다. 훈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손목시계를 보았지만 서아가 항상 도착하는 시간을 조금 지나도 그녀의 흰색 차는 보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서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연결음만 허무하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다시 한번 그리고 또 한 번 초조함이 훈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은구엔 반훈씨 휴대폰입니까? 빠른 한국어로 남자의 목소리가 물었다. 네, 그런데요. 훈근 대답했다. 심장이 불길한 소리를 내며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아내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공장 근처 사거리입니다. 지금 인천의료원에 바로 와주세요. 남자의 말은 훈에게 마치 머리 위에서 거대한 쇠망치를 내려친 듯한 충격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생선 손질용 날카로운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차가운 공장 바닥에 떨어졌다. 그의 무릎은 후들후들 떨렸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다. 동료들이 이상을 눈치채고 달려와 그를 부축하며 무언가 소리쳤지만 흥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은 하얘지고 오직 서아의 미소,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 그녀의 온기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서아, 무사해줘. 제발 나를 혼자 두지 마. 그는 공장 밖으로 뛰쳐나가 택시를 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의 응급처치실 앞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너무나도 잔혹한 현실이었다. 흰 시트에 덮여 들것 위에 누워있는 서아. 그 얼굴은 핏기를 잃고 마치 밀랍 인형처럼 창백했으며 더 이상 어떤 생명의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곁에 서 있던 의사가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은 트럭과의 정면 충돌로 출혈이 심해서 훈근 의사의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서아의 차가워진 몸 위로 엎드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서아, 제발 눈 좀 떠봐 부탁이야. 나를 두고 가지 마. 그의 통곡은 조용한 병원 복도에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남자의 영혼에서 터져 나오는 절규였다. 그녀의 뺨에 닿자 항상 느껴지던 온기는 어디에도 없고 오직 얼음 같은 차가움만이 그의 손끝에서 온몸으로 전해져 왔다. 그 차가움이 그녀가 더 이상 미소 짓지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을 것이라는 절망적인 사실을 그에게 각인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경 씨도 병원에 달려왔다. 응급처치실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다. 예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거친 바다에 빼앗겼을 때도 그녀는 이렇게 의연하게 행동했을까? 그리고 지금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유일한 딸마저도 무자비한 운명에 의해 그녀에게서 빼앗기려 하고 있었다. 미경 씨는 천천히 흥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흥 씨, 정신 차리게. 그 애가 그런 자네를 보면 슬퍼할 거야.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어딘가 심지가 굳은 강함이 있었다. 하지만 서아에게 덮인 흰 시트에 닿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훈근 놓치지 않았다. 서아의 장례식은 인천의 작은 절에서 조용히 치러졌다. 훈근 상복을 입고 위패 앞에서 깊이 머리를 숙였다. 향연기가 눈에 스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미경 씨는 그의 옆에 앉아 염주를 손에 쥐고 작은 목소리로 경을 외고 있었다. 그 옆모습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으면서도 어딘가 의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웃 사람들과 훈과 서아의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지만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조용히 꽃을 바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남겨진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아는 훈과 미경 씨, 그리고 서아가 없는 텅 빈 공간뿐이었다. 장례식 후 며칠 동안 인천의 그 작은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고요했다. 훈과 미경 씨는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도 나누는 말은 거의 없었다.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 견디기 힘든 상실감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다. 훈근 여전히 공장에 일을 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그곳에 없었다. 라인에 서 있으면서도 문득 서아의 미소가 머릿속을 스치면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아픔에 시달렸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그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벽에 걸린 서아와의 결혼식 사진을 바라보았다.
붉은 아우자이를 입고 미소 짓는 서아와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는 자신. 사진 속의 그녀는 생생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제 다시는 만질 수도 말을 걸 수도 없다.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후벼 팠다. 예전에 서아가 있을 때 느끼던 방의 온기는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공허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미경 씨 또한 훈과 마찬가지로 깊은 슬픔의 구렁텅이에 있었다. 그녀는 매일 시장에는 나갔지만 그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마치 기계처럼 담담하게 일을 처리했다. 재빨리 상품의 무게를 재고 손님의 말에 응대하면서도 그 눈은 어딘가 공허했고 인파 속에서 서아의 모습을 찾고 있는 듯했다. 서아가 항상 앉아있던 식탁 의자, 그녀가 쓰던 찻잔, 그녀가 좋아하던 정원의 꽃들, 집안의 모든 것이 미경 씨에게는 사랑하는 딸의 기억을 일깨우는 괴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남편과 서아의 불단 앞에 앉아 오랜 시간 그저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그 등은 몹시 작고 그리고 외로워 보였다. 집안에는 서아의 향기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가 좋아했던 제스민 차 향기, 그녀가 쓰던 샴푸의 달콤한 향기, 그것들이 문득 코를 스칠 때마다 훈도 미경 씨도 심장을 움켜쥐는 듯한 격렬한 아픔에 시달렸다. 서아가 없다는 현실은 너무나도 무겁고 그리고 잔혹했다. 이웃의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걱정하면서도 어딘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아내를 잃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외국인 남성과 딸을 잃은 나이든 한국인 여성.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고 누구도 들어갈 수 없을 듯한 팽팽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이윽고 그 고요 속에서 새롭고도 잔혹한 운명의 톱니바퀴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돌기 시작하리라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알 길이 없었다. 서아가 세상을 떠난 후 계절은 조용히 바뀌어 이윽고 1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훈과 미경 씨의 생활은 깊은 슬픔에 덮인 채 그래도 담담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집 안에는 서아의 부재가 낳은 커다란 공동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가로놓여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그것은 서로를 피하고 있다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인 정적이었다. 때때로 식탁에서 눈이 마주치면 누구랄 것도 없이 힘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위로와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배어 있었다. 훈은 미경 씨를 걱정했고 미경 씨 또한 이국에서 홀로 슬픔을 견디는 훈을 염려했다. 그들은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서아라는 둘도 없는 존재를 잃은 사람들끼리 기묘한 유대감으로 묶여있는 듯했다. 서아의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집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거워졌다. 훈은 서아가 좋아했던 흰 백합꽃을 매일 빠짐없이 불단에 올렸다. 미경 씨는 서아의 유품을 정리하려다가는 그때마다 추억의 물건을 손에 들고 눈물에 잠기곤 했다. 그리고 서아의 일주기 당일, 그날은 아침부터 차가운 비가 내렸다. 제사를 마치고 친척들이 돌아간 후 집 안에는 다시 훈과 미경 씨만 남았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미경 씨는 찬장 깊숙한 곳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왔다. 그것은 예전에 남편 성호 씨가 좋아하며 마시던 상표였다. 훈 씨, 오늘 밤은 조금만 같이 마셔주지 않겠나? 그 아이, 서아의 추억 이야기라도 하면서 미경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평소 그녀가 술을 마시는 일은 거의 없었다. 훈 또한 베트남에서는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마시는 일은 있었어도 한국에 와서는 하물며 서아를 잃고 나서는 술을 입에 대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미경 씨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 깃든 깊은 고독과 슬픔을 보았기 때문이다. 작은 술잔에 술이 채워졌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한 잔, 또 한 잔을 거듭하면서 봇물 터지듯 말이 쏟아져 나왔다. 미경 씨는 어릴 적 서아의 추억을 목이 메어가며 이야기했다. 처음 걸었던 날, 753 취우산 때 예쁘게 차려입었던 모습, 반항기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일, 훙 또한 서아와 만났을 때의 일, 처음 데이트했던 날, 프로포즈 했을 때 그녀의 눈물 글썽이던 미소를 한마디 한마디 이야기했다. 술은 그들의 마음의 아픔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동시에 마음속 깊이 넣어두었던 감정을 풀어놓았다. 서아와의 즐거웠던 나날, 행복했던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그리고 다시는 그녀를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이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이고 시간만이 흘러갔다. 세화는 정말 자네를 좋아했어. 훙씨, 그의 그렇게 행복해하는 얼굴, 엄마는 오랜만에 봤다니까. 혀가 꼬인 입으로 미경씨가 말했다. 그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저도 서아씨를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훙 또한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머리는 알코올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고, 2개의 술잔은 몇 번이고 술로 채워져 있었다. 훙의 의식은 몽롱했고, 눈앞의 미경씨 얼굴도 방의 풍경도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흔들려 보였다. 미경씨 또한 의자에 기댄 채 텅 빈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은 끊겨 있었고, 마치 짙은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았다. 그저 어쩔 수 없는 슬픔과, 그리고 같은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기묘한 연대감만이 그곳에 있었다. 이윽고 2 사람은 각자의 무거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의식을 놓았다. 다음 날 아침, 훙이 눈을 떴을 때 극심한 두통과 메스꺼움에 시달렸다. 어젯밤의 기억은 거의 없었고, 자신이 어떻게 잠자리에 들었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았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거실로 가니 그곳에는 어젯밤 술자리의 잔해가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닥 위, 테이블 바로 옆에서 미경씨가 담요도 덮지 않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옷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그 얼굴에는 깊은 피로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훙은 황급히 미경씨에게 달려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장모님, 괜찮으세요? 미경씨는 신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훙과 눈이 마주치자 순간 겁에 질린 듯한 표정을 보였지만 곧 그것을 지우려는 듯 얼굴을 숙였다. 괜찮아, 조금 과음했을 뿐.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훙은 어젯밤 자신들의 추태를 부끄러워하는 동시에 미경씨의 모습에 어딘가 위화감을 느꼈지만 그것을 깊이 추궁할 여유는 없었다. 그날부터 미경씨의 태도는 이전보다 더욱 쌀쌀해졌다. 훙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거나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일이 늘었다. 훙은 일주기를 마치고 다시금 서아를 잃은 슬픔이 깊어졌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하지만 진짜 이변은 그로부터 몇 주 후에 나타났다. 미경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되었고, 낮에도 몸이 나른하고 식욕도 없는 날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혹은 심려가 쌓인 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증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어 갔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가게를 보고 있는 도중에 그녀는 갑자기 심한 현기증에 시달려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다. 걱정한 옆 가게 주인의 권유로 그녀는 마지못해 병원에 가기로 했다.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진찰실에서 미경 씨는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했다. 요즘 몸이 영 안 좋아서요. 메스껍고 몸이 나른해요. 위장이라도 안 좋은 걸까요? 그녀는 애써 평정을 가장했다. 백발이 섞인 중년의 남자 의사는 온화한 말투로 몇 가지 질문을 한 후 내증과 초음파 검사를 권했다. 검사가 끝나고 다시 진찰실로 돌아온 미경 씨에게 의사는 조금 말하기 어려운 듯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남이경 씨, 놀라시겠지만 임신하셨습니다. 아마 6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임신, 제가 그럴 리가, 말도 안 돼. 미경 씨는 귀를 의심했다. 55세, 이미 몇 년 전에 생리도 멈췄다. 있을 수 없다.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녀는 반쯤 미친 듯이 소리쳤다. 선생님,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나이가.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초음파 사진을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의학적으로는 드물지만 폐경 후에도 배란이 일어나 임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작은 태낭이 확인됩니다. 틀림없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쌀알만한 작은 그림자. 그것이 자신의 몸 안에 깃든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인가. 미경 씨의 머리는 하얘지고 온몸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다. 병원을 나온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정했다. 어째서 누구의 아이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그날 밤의 기억이 단편적으로 되살아났다. 훈과 단둘이 마신 술, 몽롱한 의식, 그리고 아침. 바닥 위에서 흐트러진 모습으로 깨어난 자신. 설마 훈 씨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미경 씨는 온몸을 꿰뚫는 듯한 전율과 끝없는 수치심에 휩싸였다. 다리가 꼬여 길가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시야가 흐려졌다. 세상을 떠난 남편, 성호 씨에 대한 미안함, 천국에 있는 딸, 서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처럼 생각했던 훈과의 사이에 그런 과오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 집에 도착한 미경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훈을 불러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의심에 한시라도 빨리 결판을 내야만 했다. 거실에서 기다리는 미경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초음파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귀가한 훈기 방에 들어오자 미경 씨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훈 씨, 자네에게 물어봐야 할 게 있어. 그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날 밤, 서아 일주기 밤, 자네는 뭔가 기억나나? 훈은 미경 씨의 심상치 않은 모습에 당황하면서도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역시 안개가 낀 것처럼 모호했고 확실하게 떠오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너무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미경 씨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초음파 사진을 훈의 눈앞에 내밀었다. 나 임신했어. 훈 씨, 6주래요. 훈근 순간 미경 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진에 찍힌 작은 그림자와 미경 씨의 절망에 찬 표정을 보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임신, 장모님이 그럴 수가. 그는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 절대로. 하지만 그의 부정의 말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이는 미경 씨 앞에서 너무나도 무력하게 울렸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두 사람 사이에 생긴 결코 멀 수 없는 깊은 균열만이 차갑게 가로놓여 있었다. 그날 미경 씨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실에 흥의 세계는 송두리째 뒤집혔다. 미경 씨의 집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안식처가 아니라 숨막히는 침묵과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인 감옥으로 변해 있었다. 훈기 미경 씨에게 건네는 말은 그녀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에 막혀 허무하게 튕겨 나올 뿐이었다. 미경 씨는 식사 시간 외에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훈과 얼굴을 마주치는 것을 극도로 피했다. 그 창백한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새겨져 있었고 눈동자 깊은 곳에는 절망과 그리고 훈에 대한 지울 수 없는 불신의 빛이 떠올라 있었다. 훈은 몇 번이고 그날 밤을 떠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짙은 안개에 덮인 채였고 단편적인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미경 씨의 눈물, 주고받던 술맛,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슬픔. 하지만 그 너머에 자신이 그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기억은 도저히 찾아낼 수 없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 절대로. 그는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소문은 순식간에 동네에 퍼졌다. 마치 마른 초원에 던져진 성냥개비처럼 악의에 찬 속삭임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어 타올랐다. 들었어, 나미경 씨 댁, 그 베트남 젊은 사위. 아, 그 부인 일은 설마 장모님이랑 글쎄 55세 임신이라니. 보통은 생각할 수 없잖아. 분명 뭔가 있었을 거야. 그 두 사람 사이에. 미경 씨가 시장에 가면 예전에 친근하게 말을 나누던 얼굴들이 이제는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시선을 보내왔다. 수근거리는 말의 칼날이 그녀의 마음을 무자비하게 베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장을 보고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훈 또한 공장에서 고립이 깊어졌다. 예전에는 친절하게 대해주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를 골칫덩거리처럼 다루며 멀리했다. 쉬는 시간에는 아무도 그의 곁에 다가오려 하지 않았고 들으라는 듯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다. 외국인이라고 뭐든 해도 되는 줄 아나 봐. 장모한테 손을 대다니 인간 쓰레기야. 그런 말들이 훈의 귀에 박혔다. 그는 분노에 떨며 반박하려 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분함과 어찌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다. 어느 날 훈은 기숙사의 고향 친구에게 불려나갔다. 훈, 내 얘기 말들이 많아. 진짜야, 너 그런 놈 아니라고. 난 믿는데. 친구의 말에는 걱정과 그리고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훈은 힘없이 고개를 저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아니야, 내가 아니야 라고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밤, 좁은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면 훈은 혼자 어둠 속에서 무릎을 끌어안았다. 잠을 자려 해도 미경 씨의 절망에 찬 얼굴이나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왜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가? 그는 벽에 머리를 박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포기하지 마. 진실을 밝혀. 너는 무죄야. 훈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생각했다. 그저 부정하기만 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손으로 무죄를 증명해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기억이 없는 이상 알리바이를 증명할 수도 없다. 그는 먼저 다시 한번 미경 씨와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로 제대로 대화도 나누지 못했다. 그녀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의 마음을 열어야만 했다. 하지만 미경 씨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훈기 몇 번을 불러도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망연자실한 훈근, 그 운명의 밤.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는지 필사적으로 기억의 실타래를 더듬기 시작했다. 술 종류, 마신 양, 나눈 대화. 하지만 떠오르는 것은 역시 단편적인 것들 뿐이었다. 단 하나. 기묘한 감각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날 밤 술을 마시는 동안 누군가에게 지켜봐지는 듯한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었다. 취기 때문이겠거니. 그때는 신경도 쓰지 않았지만 이제 와서는 그것이 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었다. 며칠 후 훈근 큰 마음을 먹고 미경 씨의 집 근처를 걸어다니며 탐문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집은 문을 닫고 그를 수상한 사람 보는 눈으로 쫓아냈다. 그런 가운데 한 집, 평소 친절하게 대해주던 나이든 여성, 최 여사님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날 밤, 글쎄, 비가 와서 사람도 별로 없었지. 최 여사님은 기억을 더듬듯 미간을 찌푸렸다. 다만 그러고 보니 조금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 자네 집 맞은편 골목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던 것 같아.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왠지 가만히 자네 집 쪽을 보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분 탓일지도 몰라. 어두웠으니까. 최 여사님의 말은 훈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빛을 밝혔다. 낯선 남자,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훈근 그 낯선 남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날 밤 자신들이 만취해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외부인이 관여했을 가능성은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생각이었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그래도 훈근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서한을 걸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이 오명을 씻어야만 한다. 비록 온 세상이 그를 의심하더라도 그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한편 미경 씨의 고뇌 또한 깊어만 갔다. 날마다 커져가는 배는 그녀에게 끔찍한 그날 밤의 기억을 일깨우는 증거이자 동시에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훈을 믿고 싶은 마음과 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공포 사이에서 격렬하게 흔들렸다. 만약 훈기 정말 결백하다면 이 아이는 도대체 누구의 아이인가? 그런 있을 수 없는 생각을 하다가도 곧바로 지워버렸다. 지금의 그녀에게 훈 이외의 가능성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것은 더 큰 절망으로 그녀를 떨어뜨릴 뿐이기 때문이다. 집 안에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았다. 훈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중압감이 되었다. 식사 준비를 하는 손도 어딘가 어색했고 훈과 같은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있어도 목이 말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는 자기 혐오에 빠졌다. 왜 그렇게까지 술을 마셔버렸을까? 왜 좀 더 경계하지 않았을까?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그녀의 마음을 덮쳤다. 그런 어느 날 훈군 결심하고 다시 미경 씨에게 말을 걸었다. 장모님, 부탁입니다. 다시 한번 그날 밤 일을 뭔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누군가? 보지 않으셨나요? 미경 씨는 훈의 필사적인 모습에 순간 말을 잃었다. 하지만 곧 굳은 표정으로 돌아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그저 자네와 둘이서. 그 말은 훈의 가슴을 날카롭게 후벼 팠다. 훈근 입술을 깨물었다. 미경 씨의 기억에도 자신을 구할 단서는 없다. 그렇다면
역시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는 최 여사님의 말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그날 밤 집 주변에서 뭔가 놓친 것이 없었는지 자신의 발로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어둠 속을 손으로 더듬으며 나아가는 듯한 막막한 작업으로 생각되었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것밖에 남지 않았다. 고독과 절망의 심연에서 그는 오직 한 점, 진실이라는 이름의 빛을 찾아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있었다. 최 여사님의 말만으로는 경찰을 움직이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모호했고 증거라고 부를 만한 것이 아니었다. 훈근 그것을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그것은 어둠 속에서 겨우 찾아낸 가느다란 거미줄 같은 희망이었다. 그는 그 시를 더듬어 가득든 더욱 집요하게 그날 밤의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기억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되짚었다. 만취했었다고는 하나 뭔가 강렬한 인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없는가. 시각, 청각, 후각, 오감을 날카롭게 하고 그날 밤의 조각들을 이어 맞추려 시도했다. 그러자 문득 어떤 희미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술 냄새에 섞여 느껴졌던 평소 집안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기름진 듯한 기묘한 냄새였다. 그리고 거실 창밖에서 빗소리에 섞여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듯한 혹은 무언가가 땅에 떨어지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취기와 피로가 만들어낸 환청이나 환우였을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훈근 미경 씨의 집 주변을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며 돌아다녔다. 특히 최 여사님이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고 증언한 골목 안쪽을 꼼꼼하게 살폈다. 그곳은 평소 인적이 드물고 어두컴컴한 장소였다. 비 온 뒤 질퍽한 땅에는 몇 개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언제의 것인지 누구의 것인지 판별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뭔가 놓친 것은 없는지 눈을 부릅뜨고 땅이나 주위 벽을 살폈다. 그러던 중 그는 근처에서 채소 이동 판매를 하는 초로의 남성과 마주쳤다. 그 남성은 이전에 훈기서아와 함께 그의 가게에서 채소를 산 적이 있어 훈글 기억하고 있었다. 어이 총각, 요즘 힘들었다면서. 남성은 동정적인 눈으로 훈글 보았다. 훈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의 일, 그리고 최 여사님에게서 들은 낯선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남성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단 표정을 짓더니 불쑥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 사건 있기 몇 주 전부터인가 가끔 자네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는 좀 기분 나쁜 남자를 본 적이 있었어. 나이는 40쯤 돼 보이고 햇볕에 탄 검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 항상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기웃거리며 뭔가를 엿보는 듯한 느낌이었어. 한번 눈이 마주쳤는데 바로 피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사라져 버렸지. 그날 밤도 확실히 그 남자가 빗속을 어슬렁거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설마 그런 남성의 말은 훈객에 큰 충격이었다. 최 여사님의 증언과 이 이동 판매 남성의 증언, 두 증언이 우연히도 낯선 남자의 존재를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나 기분 탓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훈이 안에서 어떤 끔찍한 가설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만약 그날 밤 자신들이 만취해 의식을 잃고 있는 동안 그 남자가 집에 침입해 미경 씨에게 훈근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것은 너무나도 끔찍한 상상이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는 모은 정보를 손에 들고 떨리는 발로 경찰서로 향했다. 지역 경찰서에서 훈근 자신을 응대한 중년의 형사.
조 형사라고 밝힌 남자에게 지금까지의 경위와 모아온 증언을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저는 무죄입니다. 누군가 그날 밤 저희를 이용해서 장모님께 그런 짓을 부디 조사해 주십시오. 흥의 말은 절박한 울림을 담고 있었다. 조 형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흥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연상의 장모 사이에서 일어난 스캔들 같은 사건, 흔한 치정 싸움의 연장선이거나 혹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인가. 하지만 흥의 진지한 눈빛과 그가 제시한 2개의 목격 증언, 그리고 흥 자신이 말하는 그날 밤의 불가이한 기억의 조각들에 조 형사는 점차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다. 알았소. 당신 말을 믿어보지. 정식으로 수사를 시작하겠소. 그 말은 흥에게 어둠 속에서 내밀어진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다. 경찰의 수사는 먼저 미경 씨의 집 현장 검증부터 시작되었다. 감식반 수사관들이 집 안과 주변을 샅샅이 살폈다. 그러자 최 여사님이 남자가 서 있었다고 증언한 골목 안쪽에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비로 질퍽한 땅에 남겨진 훈기나 미경 씨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큰 사이즈의 운동화 발자국이었다. 게다가 거실 창문 바깥쪽 땅에도 같은 신발 자국이 몇 개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누군가 창문으로 집 안을 들여다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으로 경찰은 주변의 CCTV 영상을 철저히 분석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에는 비가 내려 선명한 영상은 나카나카 찾기 어려웠다. 그래도 수사관들은 끈기 있게 영상을 분석하여 마침내 미경 씨의 집 근처 거리를 우산도 쓰지 않고 어슬렁거리는 수상한 남자의 모습을 포착한 영상을 발견했다. 남자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어 얼굴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 체격이나 옷차림은 이동 판매 남성이 증언한 남자의 특징과 일치했다. 경찰은 그 남자의 신원 파악을 서둘렀다. 인근에서의 탐문과 과거 유사 사건 분석을 진행하던 중 한 남자가 수사선상에 떠올랐다. 김철민, 42세. 과거 수차례의 주거침입과 성추행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남자였다. 그의 사진을 본 이동 판매 남성은 틀림없어 이 남자야 라고 증언했다. 수사 시작 2주 후 경찰은 마침내 김철민의 신병을 확보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던 김철민이었지만 경찰이 내민 증거들,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 CCTV 영상, 그리고 그의 집에서 발견된 사건, 당일 입었던 것으로 보이는 옷 앞에서 그는 마침내 체념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 여자 집은 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어. 항상 혼자 있는 것 같았거든. 김철민은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은 비가 와서 아무도 없겠다 싶었지. 집안을 엿보니 거실에서 남자랑 여자가 술을 마시고 있더군. 좀 있으니 둘 다 취해서 뻗어버렸어. 기회다 싶었지. 난 슬쩍 뒷문으로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여자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그만 욱해서. 김철민의 자백은 너무나도 추악해서 듣기 힘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훈과 미경 씨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의혹의 정체를 잔혹할 정도로 명백히 밝히는 것이었다. 조 형사로부터 사건의 진상을 전해 들은 훈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뻔한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분노와 안도감,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허탈감이 한꺼번에 그를 덮쳤다. 진실은 밝혀졌다. 자신은 무죄였다. 하지만 그로 인해 미경 씨가 받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자신이 맛본 굴욕과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훈은 즉시 미경 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훈그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전해 듣고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부짖었다. 미안해요. 훈씨,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의심해서 그녀의 오열은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훈근 그런 미경 씨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살며시 안았다. 장모님, 이제 괜찮아요. 힘드셨죠? 그의 목소리 또한 눈물로 떨리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해피엔딩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많은 희생과 너무나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사건은 마침내 종결되었다. 어둠은 거쳤지만 그들의 마음에 비친 빛은 아직 너무나도 희미하고 그리고 불안했다. 이제 두 사람은 이 가혹한 현실과 어떻게 마주하고 그리고 살아가야 할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진실이 백일에 드러난 후에도 훈과 미경 씨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김철민이라는 남자의 비열한 범죄는 그들의 인생에 결코 지울 수 없는 커다란 얼룩을 남겼다. 훈은 무죄가 증명된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력감, 그리고 미경 씨가 받은 견디기 힘든 고통에 대한 깊은 동정과 분노에 시달리고 있었다. 미경 씨의 고통은 더욱 심각했다. 그녀는 훈을 의심했던 것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낯선 남자에 의해 몸과 마음이 유린당했다는 끔찍한 기억과 그 결과로 잉태된 생명이라는 현실에 밤낮으로 시달렸다. 뱃속의 아이에게는 죄가 없다. 그것은 알면서도 그 존재를 느낄 때마다 그 끔찍한 밤의 사건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라 그녀를 공포와 혐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내가 좀 더 정신 차렸더라면. 그런 남자에게 자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갉아먹었다. 훈은 그런 미경 씨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의 그녀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저 조용히 그녀 곁에 머물며 집안일을 돕고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과 같은 어색함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함께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들끼리의 애처로울 정도의 보살핌이 생겨났다. 세상의 시선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 확실히 훈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은 잠잠해졌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호기심과 억측의 대상으로 남아있었다. 정말 그 남자 혼자 한 짓일까? 그래도 55세 임신이라니 역시 뭔가 사연이 있는 거야. 그런 몰인정한 속삭임이 때때로 그들의 귀에 들렸다. 한국 사회의 동조 압력과 한 번 붙은 딱지를 떼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절감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밤, 미경 씨는 결심한 듯 훈에게 말을 꺼냈다. 훈 씨, 나 이대로 한국에 있는 건 더는 못 견딜 것 같아. 그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아이를 생각하면 주위 시선이 무서워요. 훈은 미경 씨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이 뼈저리게 전해져 왔다. 만약 허락된다면 나 베트남에 가고 싶어. 훈 씨 고향으로. 거기서 조용히 이 아이를 낳고 잠시 마음을 쉬게 하고 싶어. 미경 씨의 제안은 훈에게도 의외였다. 하지만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보니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간절한 소원인지 분명했다. 한국을 떠나 아무도 자신들을 모르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은 분명 하나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말도 문화도 다른 이국 땅에서 하물며 임신 중인 그녀가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훈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만약 그것이 장모님의 소원이라면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뱃속의 아이를 제가
지키겠습니다. 그의 말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아를 잃고 그리고 이제 미경 씨와 함께 나락의 끝으로 떨어진 그에게 미경 씨를 지키는 것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속죄이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재생을 향한 유일한 길처럼 보였다. 저천 21년 봄,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에 훈과 미경 씨는 한국을 떠났다. 미경 씨의 배는 이미 눈에 띄게 불러 있었고 헐렁한 옷 아래에서도 그 부풀어 오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훈은 큰 여행 가방을 끌고 미경 씨의 손을 꼭 잡고 비행기에 올랐다. 6시간 이상의 비행 끝에 그들이 내린 곳은 베트남 중부 도시 다낭의 공항이었다. 한국의 세련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 찬 그곳에 미경 씨는 순간 당혹스러워했지만 훈의 고향인 꽝은가이성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밭과 소박한 집들 그리고 사람들의 꾸밈없는 미소에 그녀의 마음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훈의 고향 은기어프 마을은 해변가의 작은 어촌이었다. 훈의 부모님 은구엔 티란 훈의 어머니과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아들의 귀국과 그리고 낯선 일본인 여성 게다가 임신한 그녀의 모습에 처음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훈은 한국에서의 일을 너무나도 괴로운 부분은 생략하면서도 솔직하게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라는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서 외아들이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눈앞에 일본인 여성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었는지를 헤아리고 말없이 미경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그 따뜻한 손의 감촉에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훈의 가족의 집은 결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그곳에는 한국의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뜻한 가족의 유대감과 여유로운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미경 씨는 처음에는 언어의 장벽과 생활 습관의 차이에 당황하면서도 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마을 사람들의 소박한 친절에 접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갔다. 그녀는 란과 함께 시장에 가서 본 적 없는 채소와 과일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몸짓, 손짓으로 소통하며 베트남 가정 요리를 배웠다. 집 처마 밑에서 해먹에 흔들리며 멀리 들려오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한국의 소란과 괴로운 기억이 조금은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임신한 연상의 일본인 여성이라는 미경 씨의 존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았다. 하지만 훈의 가족이 그녀를 소중히 여기고 그녀 자신이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차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훈의 장모님인가 고생 많았겠네. 그런 말을 듣기도 했다. 한국의 그것과는 다른 소박하고 직접적인 동정의 말은 신기하게도 미경 씨의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2001년 무더운 여름 미경 씨는 진통을 겪었고 훈은 황급히 그녀를 읍내의 작은 병원으로 옮겼다. 타는 듯한 태양 아래 훈은 분만실 밖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렸다. 란 또한 그의 곁에서 가만히 손을 모으고 있었다. 길고 긴 시간 후 분만실에서 아기의 힘찬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훈은 용수철처럼 튀어일어나 분만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안도하는 표정의 미경 씨와 그녀의 팔에 안긴 작고 작은 아기가 있었다. 남자아이였다. 훈은 그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새빨간 얼굴의 작은 생명. 그 온기와 무게가 그의 팔을 통해 마음속 깊이 전해져 왔다. 이 아이는 끔찍한 사건의 결과로 태어난 생명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은 아무 죄도 없는 그저 열심히 살아가려는 연약한 존재였다. 미경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훈에게 미소 지었다. 훈 씨, 이 아이 이름 생각해 봤어요.
만약 남자아이라면 새빛이라고 새로운 빛이 비추듯 밝은 미래를 기원해서 사에비츠, 훈근 그 이름을 조용히 입에 담았다. 좋은 이름이네요, 장모님. 아기 새빛의 탄생은 훈과 미경씨 사이에, 그리고 훈의 가족에게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다. 미경씨는 새빛이를 소중하게 돌보았고 그 표정에는 예전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는 옅어지고 어머니로서의 부드러운 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훈 또한 일하는 틈틈이 새빛이를 돌보는 것을 도왔다.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고, 그리고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그의 안에서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면서도 확실한 애정이 싹트는 것을 느꼈다. 이국 땅에서의 생활은 결코 편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도시의 소란 속에서는 얻을 수 없는 인간의 온기와 생명의 강인함이 있었다. 미경 씨는 베트남의 풍요로운 자연과 소박한 사람들의 친절 속에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새빛이라는 새로운 생명과 함께 다시 살아갈 힘을 되찾고 있었다. 훈 또한 가족과, 그리고 미경 씨와 새빛이라는 새로운 지켜야 할 존재를 얻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어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나날은 아직 견고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 몰랐다. 베트남의 평온한 나날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훈과 미경 씨의 마음에 변화를 가져왔다. 새비치는 마을의 풍요로운 자연과 훈의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 해맑은 미소는 미경 씨에게 무엇보다 큰 위안이었고, 훈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 그 자체였다. 미경 씨는 란에게 배운 베트남 요리 솜씨가 늘어 때로는 시장에서 간단한 베트남어로 장을 볼 정도가 되었다. 훈은 낮에는 현지 어부들과 함께 바다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 되면 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와서는 새비치를 안아들고 비행기를 태워주며 놀았다. 그 광경은 예전에 그가 서아와 함께 꿈꿨던 소박한 가정의 따스함을 떠올리게 했지만,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오직 평온한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잠깐의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에 의해 깨졌다. 전화 상대는 조 형사였다. 그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긴박했다. 훈 씨, 침착하게 들으세요. 얼마 전 김철민이 구치소에서 탈주했습니다. 그 말은 훈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김철민이 탈주. 그 남자가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말인가.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잠든 새비치의 얼굴과 옆에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미경 씨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공포가 서서히 그의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저 쥐도 전력을 다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철민은 당신들에게 강한 원한을 품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조 형사의 말은 무겁게 훈의 가슴을 짓눌렀다. 전화를 끊은 후 훈은 미경 씨에게 자초지종을 전했다. 미경 씨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고 그 몸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런 남자가 또 우리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새비치를 지켜야 한다. 그 일념으로 그녀는 훈에게 간청했다. 훈 씨, 부탁이야. 아직 한국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런 남자가 있는 한. 훈 또한 같은 생각이었다. 김철민이 잡히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 없다. 그는 가족과 마을 남자들의 협력을 얻어 집 주위의 경계를 강화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베트남의 한가로운 마을에도 보이지 않는 위협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듯했다.
라는 그런 두 사람을 걱정하며 매일같이 절에 가서 그들의 무사를 빌었다. 다행히도 몇 주 후 다시 조 형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훈씨, 안심하십시오. 김철민을 체포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엄중한 감시해 둘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에게 해가 미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소식은 팽팽하게 긴장했던 훈과 미경 씨의 마음을 마침내 풀어주었다. 길었던 악몽이 드디어 정말로 끝났다고. 김철민이 재체포된 지 1년이 지나고 세비치가 첫 돌을 맞았을 무렵 미경 씨는 훈에게 조용히 말했다. 훈씨, 나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 훈은 놀라서 미경 씨를 보았다. 한국에요. 하지만 장모님, 알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곳이고 힘든 추억도 많아. 하지만 미경 씨는 잠든 세비치의 작은 손을 살며시 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서아가 내 딸이 살았던 나라에서 자랐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도 도망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앞을 보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고 싶어. 물론 훈 씨가 있어준다면 하는 얘기지만 그 눈동자에는 예전과 같은 두려움은 없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결의의 빛이 깃들어 있었다. 훈은 미경 씨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녀는 깊은 상처를 입으면서도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장모님. 저도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비치를 위해서도 그리고 서아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아이 목까지 행복해져야 하니까요. 2022년 가을 훈과 미경 씨 그리고 어린 세비치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그들이 돌아온 곳은 인천의 그 작은 집이었다. 그곳은 비극의 무대였고 동시에 서아와의 행복한 기억이 가득한 장소이기도 했다. 집안은 1년 넘게 비어있어 조금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훈과 미경 씨는 힘을 합쳐 청소하고 예전처럼 세 사람의 생활 공간을 꾸려나갔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졌지만 여전히 어딘가 탐색하는 듯한 것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훈과 미경 씨는 더 이상 그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지켜야 할 세비치가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지탱해주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다. 훈은 예전 수산물 가공 공장에 복직했다. 공장 동료들은 사정을 알고 이제는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미경 씨는 베트남에서 란에게 배운 요리 솜씨를 살려 주말에만 집 처마 밑에서 작은 베트남 반찬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구경 오는 손님들이 많았지만 미경 씨가 만드는 소박하고 정성 어린 요리는 점차 평판을 얻어 작지만 그녀의 삶의 보람이 되어갔다. 세비치는 한국의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금세 친구도 사귀었다. 그는 훈과 미경 씨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났다. 그 미소는 예전에 서아가 가졌던 태양 같은 밝음을 어딘가 떠올리게 했다. 훈은 퇴근길에 세비치를 어린이집에 데리러 가서 공원에서 함께 노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네를 밀어주며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곳에는 서아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어느 맑은 오후 훈은 세비치를 데리고 서아의 묘에 찾아갔다. 묘비를 정성껏 닦고 새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세비치는 아직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훈을 따라 작은 손을 모았다. 세아와, 보고 있어. 이 아이가 세비치야. 당신의 조카. 아니, 나에게는 아들이나 다름없어. 훈은 묘비에 말을 걸었다. 우리 여러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셋이서 어떻게든 잘 지내고 있어. 당신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지만 당신 못 가지. 내가 장모님과 세비치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봐줘. 바람이 살며시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서아의 다정한 대답처럼 느껴졌다. 훈과 미경씨, 그리고 세비치. 그들 가족의 형태는 세상 일반의 그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곳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극복해 온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애정과 강한 유대감이 있었다.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컸지만 그들은 그 상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인생은 결코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다.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나 슬픔이 찾아오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어둠 속에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빛이 비치고 있다. 그 빛을 찾아내고 더듬어가며 그리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 훈과 미경씨 그리고 세비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런 인간이 가진 강인함과 재생에 대한 기도를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다. 그들의 미래가 부디 평온하고 그리고 따뜻한 빛으로 가득하기를. 이야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의 예감을 품고 조용히 막을 내린다.